대기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서은아의 예쁜 얼굴에 어린 불안감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서류 뭉치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는 이미 얇은 땀이 배어 있었다. 오늘은 그녀의 짧은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입찰 설명회였고 그녀와 뜻맞는 친구 몇몇이 모든 열정과 돈을 쏟아부어 세운 작은 조경 설계 회사 그린 호라이즌을 구할 유일한 기회라고 할 수 있었다. 경쟁 상대는 업계의 거물들 수십 년의 경험과 수백 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자랑하는 회사들이었다. 그들 눈에 그린 호라이즌은 아마 사막의 모래알 하나에 불과할 터였다. 은하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젊은 여직원인 미나가 걱정스레 물으며 생수 한 병을 건넸다. 서은아는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냥 좀 떨려서 그래. 좀 떨린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져 나올 것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엠파이어 그룹의 그린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부동산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례 없는 규모와 투자액을 자랑하는 생태 신도시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조경 설계 계약을 따내는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명성 또한 단숨에 치솟을 것이었다. 은하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항상 추구해온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공간에 대한 열정이자 이상이었다. 오늘 가져온 설계안은 그녀가 20밤 이상을 꼬박 세워가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완성한 것이었다. 묵직한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엄격해 보이는 여성이 나와 그녀의 회사 이름을 불렀다. 그린 호라이즌 대표님 들어오시죠. 서은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낡았지만 잘 다려진 정장을 매만진 뒤 자신감 있게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압도될 만큼 거대하고 호화로운 회의실이었다. 3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긴 원목 테이블 주위로 엠파이어 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가 권력자의 기운을 뿜어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었다. 부회장석에 앉은 희끗희끗한 머리와 거진 미소를 띤 중년 남자가 바로 박중희 부사장이었다. 그는 은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경멸의 빛을 숨기지 않았다. 은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표대 위로 올라갔다. 컴퓨터를 연결하자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아름다운 3D 조감도가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다. 생동감 넘치고 창의적인 디자인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은 따뜻해지는 듯했다.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린 호라이즌의 대표 서은하입니다. 오늘 저는 물과 나무의 교향곡이라는 주제로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조경 설계 아이디어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자신의 정신적 자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열정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녀는 구불구불한 인공강 식물을 이용한 순환 수질 정화 시스템, 마천루의 수직 정원, 그리고 원시 열대우림 생태계를 재현한 중앙공원에 대해 설명했다. 한마디 한마디 이미지 하나하나에 철저한 연구와 뛰어난 재능이 담겨 있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처음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점차 흥미로 바뀌었다. 하지만 박중희 부사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그녀의 말을 끊었다. 서은아 씨 아이디어는 아주 좋군요. 시적이기까지 하고. 하지만 엠파이어 그룹이 필요한 건 시가 아니라 현실성과 효율성입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그린 호라이즌처럼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작은 회사가 어떻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까? 경험은 어디에 있으며 재정적 자원은 일정의 차질이 없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은하의 가장 큰 약점을 찔렀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예상했던 바였다. 박 부사장님 경험은 설립 연수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의 질로 측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재정적 자원은 대기업만큼 풍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에게는 무한한 열정과 창의력, 그리고 200%의 노력을 쏟을 준비가 된 팀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디자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엠파이어가 찾고 있는 진정한 효율성일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하는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맑고 단호하며 신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 불꽃이 우연히 최고층의 비밀 관찰실의 단방향 유리를 뚫고 그곳에 앉아있던 남자의 눈에 곧장가 닿았다. 엠파이어 그룹의 회장 비즈니스 세계의 권력 정점에 서 있는 남자 강태준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깊은 눈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수백 번의 발표를 보았고 수천 가지의 화려한 아이디어를 들었으며 오래전부터 그것들의 흥미를 잃었다. 그는 오직 결과와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화면 속의 서은하라는 여자에게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 때문이었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모습, 날카로운 사고력, 그리고 특히 그 눈빛. 그녀가 박중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조명이 그녀 왼쪽 관자놀이 근처 옆머리카락 아래 숨겨진 약 1cm 길이의 희미한 흉터를 비추었다. 강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간이라는 얼음장 아래 묻혀버린 줄 알았던 기억이 갑자기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5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그는 교회에 버려진 공사 현장으로 몰렸다. 복부의 상처에서 오는 고통과 몸에 퍼지는 독 때문에 기력을 모두 잃었다. 눈꺼풀은 청은망은이었고 숨쉬기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는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다. 배신자들은 치밀하게 계획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누군가 찾아주길 바라며 휴대폰을 던졌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있었고 빗물이 얼굴에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작은 형체가 나타났다. 아마도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애가 배낭을 메고 떨면서 우산을 든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소녀가 당황하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도움을 청하려 입을 열었지만 끙끙거리는 소리만 낼 수 있었다. 배가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그의 의식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저기요, 정신 차려요. 제 말 들려요. 뺨을 가볍게 두드리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떨리는 손이 그의 가슴 위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 그는 소녀가 공포에 질려 중걸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그리고 그때 서툴고 부드러우며 따뜻한 감촉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젊은 여성의 맑은 향기를 품은 따뜻한 숨결이 불어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생명의 흐름처럼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끌어당겼다. 그의 인생 첫 키스는 이토록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 소녀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행동을 몇 번 반복했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다 당황해서 무언가를 땅에 떨어뜨리고는 연루될까 두려운 듯 빗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그녀의 맑고 단호하지만 두려움에 가득 찬 눈과 어딘가에 긁혀 피가 흐르던 관자놀이의 작은 상처만을 겨우 볼 수 있었다. 그 모습, 그 눈빛은 지난 5년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현재로 돌아와서 강태준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다. 흉터, 눈빛, 목소리, 모든 것이 일치했다. 그녀였다. 그날 밤 빗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소녀. 지난 5년간 수많은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찾았지만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조차 없었던 그 소녀였다. 그런데 오늘 그녀가 바로 그의 눈앞에 작은 회사의 대표로서 기회를 위해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회의실에서는 발표가 끝났다. 은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이사들의 침묵 속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지만 희망은 희박하다는 것을 알았다. 박중희는 비웃으며 그린 호라이즌의 탈락을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거만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리고 그린 호라이즌의 아이디어가 다소 신선하긴 하지만 모든 면을 고려해 볼 때 따르릉 테이블 위의 내부 전화기가 갑자기 울리며 중희의 말을 끊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수화기를 들었다. 회장님이십니까? 수화기 저편에서는 감정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만 들려왔지만 그 목소리는 모두를 숨죽이게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계약은 그린 호라이즌으로 하지 즉시 진행하도록. 말을 마친 강태준은 누구에게도 되물을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박중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창백해지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예선 심사에 한 번도 개입한 적 없던 회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다니. 은하도 마찬가지로 망연자실했다. 귀가 멍했다. 잘못 들은 걸까 그린 호라이즌 계약을 따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몇 초간 정신을 차린 이사회 비서가 급히 준비해둔 계약서, 원래 다른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를 은하 앞으로 가져왔다. 서은하 대표님 서명해 주십시오. 회장님의 최종 결정입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고 갑작스러워서 마치 꿈만 같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박중희의 분노에 찬 눈빛, 다른 이사들의 놀란 표정, 그리고 문가에서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리는 미나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다소 비뚤어진 필체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엠파이어 빌딩을 나서는 길에도 은하는 여전히 멍한 기분이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재계 뉴스에서나 이름을 들어본 신비로운 회장 강태준이 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을까? 정말 그녀의 디자인이 그 정도로 뛰어났던 걸까? 아니면 그녀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최고층 사무실에서 강태준은 거대한 유리창 옆에 서서 아래의 분주한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은하의 작은 모습이 방금 빌딩 정문을 나서는 것이 보였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잡고 섬세한 은색 은행이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꺼냈다. 세월의 흔적으로 약간 변색되었지만 아주 소중하게 보관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밤 빗속에서 그 소녀가 떨어뜨리고 간 물건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문득 조금 따뜻해졌다. 엠파이어의 어느 직원도 본 적 없는 따스함이었다. 그는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서은아, 드디어 찾았군. 5년의 수색, 5년의 기다림. 이제 그는 그녀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무명의 회사 그린 호라이즌이 그린시티 프로젝트라는 세기의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은 엠파이어 그룹 내부뿐만 아니라 건축 및 부동산 업계 전체에 폭탄처럼 퍼져나갔다. 모두가 경악했다. 탈락한 대기업들은 분노하고 불복하며 배후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엠파이어 직원들은 반신반의하며 끊임없이 수군거렸다. 서은하가 누구인가? 그린 호라이즌은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명민하고 결단력 있기로 유명한 강태준 회장이 왜 이토록 비논리적인 선택을 했는가?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다. 어떤 이는 은하가 어마어마한 집안 배경을 가진 어느 은둔 가문의 공주라고 했다. 더 악의적인 사람들은 젊고 아름다운 그녀가 분명 깨끗하지 않은 수단으로 올라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고 다소 비좁은 그린 호라이즌 사무실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몇 안 되는 직원들은 환호하며 축하했다. 그들은 은하를 껴안고 공중으로 행가래 쳤다. 그들의 가장 허황된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승리의 취기 속에서 오직 은하만이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도 기뻤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은 종종 행운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떤 대가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엠파이어 본사에 첫 출근을 한 날, 은하와 그녀의 팀은 비즈니스의 풍파가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그들은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지만 마치 의도적으로 고립된 것처럼 구석진 곳에 있는 임시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그들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쏘아보는 시선과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특히 프로젝트 및 디자인 부서의 직원들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태도로 그들을 대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고 아무도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것이 아닌 왕국에 우연히 침입한 이방인 같았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을 가장 명확하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박중희 부사장이었다. 그는 엠파이어 측에서 프로젝트를 직접 감독하는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그 직책은 그에게 은하의 업무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어주었다. 첫 회의에서 그는 은하의 팀이 밤새 준비한 상세 실행 계획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 계획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해.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거만한 말투로 말했다. 엠파이어의 비전은 당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 돌아가서 다시 해와. 은하는 반박하려 애썼다. 부사장님, 이 계획의 모든 수치는 과학적 근거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만약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박중희는 비웃었다. 지적해달라고 당신들 가르칠 시간 없어. 여긴 엠파이어즈 학교가 아니야. 못하겠으면 물러나. 당신들 자리를 기다리는 회사는 줄을 섰으니까. 그의 방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은하가 지질조사 지하 배관 시스템 도면 부지 기술 사양 등 중요한 데이터를 요청하자 그는 기밀 자료라 여러 단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것은 요리사에게 재료 없이 요리하라는 것과 같았고 은하의 팀은 정체되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느라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했다. 은하는 이것이 전쟁임을 깨달았다. 박중희는 그녀를 궁지로 몰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동료들과 밤낮으로 일하며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장벽을 극복하기로 결심했다. 최고층 넓은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비서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중희의 모든 행동, 은하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그는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는 즉시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옛날에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만큼 강인했던 그 소녀가 오늘날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맞서는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은하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녀의 끈기와 지혜는 그의 내심의 찬사를 자아냈다. 하지만 박중희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나중에 구조물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르며 선을 넘자 강태준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즉시 회장실에서 관련된 모든 부서장에게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이메일 제목은 그린시티 프로젝트 최우선 순위라는 한 줄뿐이었다. 내용은 모든 부서가 24시간 이내에 그린 호라이즌에 무조건적인 협력과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설명은 없었지만 천은망은의 무게를 지닌 명령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자신이 요청했던 모든 데이터가 심지어 더 상세하고 완벽하게 최고 접근 권한으로 자신의 프로젝트 서버에 전송된 것을 보고 놀랐다. 박중희가 보냈던 비협조적인 연락 담당자도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고 그 자리에는 공사가 분명하기로 유명한 베테랑 프로젝트 매니저가 대신했다. 모든 장애물이 갑자기 사라졌다. 은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만큼 똑똑했다. 분명 어떤 강력한 손이 개입한 것이었다. 일이 순조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특히 불분명한 은혜의 빚을 지고 싶지 않았다. 이러한 이례적인 특혜는 그룹 내의 소문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집안 배경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대신 더 구체적인 버전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서은하는 강태준 회장의 비밀 애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녀가 미모를 이용해 계약을 따냈고 남자를 유혹하는데 능숙한 여우라는 등 점점 더 듣기 힘든 말들이 오갔다. 은하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어째서 이런 곤란한 상황에 내몰려야 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진짜 폭풍이 몰아쳤다. 엠파이어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대주주인 B&T 그룹의 외동딸 최유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름답고 도도했으며 상류층 모두가 미래의 강태준 부인이 될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인물이었다. 은하에 대한 소문은 당연히 그녀의 귀에도 들어갔다. 은하를 눈엣 가시로 여긴 유라는 제3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은하는 그룹 구내식당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다. 값비싼 명품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친구 몇 명과 함께 다가왔다. 그녀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은하가 테이블에 펼쳐놓은 중요한 도면 위로 실수로 쏟았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유라는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도발로 가득했다. 그냥 종이 한 장인데 괜찮겠죠. 은하는 급히 휴지로 얼룩을 닦아냈지만 이미 늦었다. 도면은 망가졌다. 그녀는 화가 나서 고개를 들어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최유라 씨 일부러 그러셨죠?
유라는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일부러 그랬으면 어쩔 건데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런 말투로 말해. 무슨 수로 태준 오빠한테 붙었는지 모를 보잘것없는 건축가가 내가 말해두는데 너 같은 여자는 많이 봤어. 더 이상 높은 곳을 넘보지 마. 그러다 크게 다칠 테니까. 말다툼은 구내식당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은하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다. 이런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냉기가 공간 전체를 뒤덮었다. 모든 소음이 멎었다. 강태준이 문가에 나타났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사람들이 숨을 죽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옆에서 굳어있는 최유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곧장 은혜계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망가진 도면을 스쳐 지나 커피 얼룩이 묻은 은하의 흰 셔츠에 멈췄다. 그의 얼음장 같은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지만 깊은 눈에는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아르마니 재킷을 벗어 놀란 은하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는 구내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울렸다. 디자이너의 가치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종이 한 장에 있는 게 아니야. 망가진 도면은 다시 인쇄하면 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려움과 분노로 창백해진 최유라를 향해 칼날 같은 시선을 던졌다. 내 재킷은 당신 옷 드라이클리닝 비용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내 물건은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경고와도 같았다. 그것은 최유라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은하가 그의 사람임을 암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내 사무실 마스터 파일에서 새 도면을 인쇄해서 서은하 씨를 사무실로 모셔다 드려. 말을 마친 그는 굴욕과 분노에 떨고 있는 최유라를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떠났다. 구내식당은 여전히 절대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고 그곳에는 분노와 창피함에 떨고 있는 최유라만이 남아 있었다. 은하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마음이 복잡했다. 의자에 걸쳐진 강태준의 재킷에서는 희미한 남성적인 향기가 풍겼다. 그는 그녀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내일부터 회장님의 여자라는 꼬리표가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붙을 것이다. 그녀는 그의 보호에 감사하면서도 원치 않는 딱지가 싫었다. 그녀는 그의 후원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훌륭하게 완수하여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구내식당 사건은 엠파이어 그룹이라는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끊임없이 파문을 일으켰다. 더 이상 아무도 공개적으로 서은 하나 그린 호라이즌 팀을 괴롭히지 못했다. 대신 호기심 어린 시선에는 이제 경계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은하는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말들과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무시하려 애쓰며 오직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에게 있어 모든 소문을 잠재울 가장 좋은 방법은 완벽한 결과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체면을 구긴 박중희는 어쩔 수 없이 몸을 사려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노골적으로 방해하지는 못했지만 은하와 강태준에 대한 마음속 증오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더 은밀하게 움직이며 치명적인 방역을 가할 기회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핵심 설계 항목에 대해 회장의 직접적인 승인이 필요한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는 은하가 강태준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처음 회장실에 들어섰을 때 은하는 압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건물 최고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3면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 도시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내부는 검은색과 회색 두 가지 톤으로 미니멀하게 꾸며져 있었고 그 주인처럼 차갑고 권위적이며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태준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발표를 들었다. 그의 깊은 눈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은하는 마치 자신의 모든 생각이 그에게 읽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오직 수치 데이터 설계 아이디어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 강렬한 시선 아래 그녀의 심장은 통제불능으로 마구 뛰었다.
공중정원 아이디어는 좋군. 그녀가 발표를 마치자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하지만 구조물의 하중 지지 능력과 자동 관계 시스템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겠어. 내일까지 더 상세한 보고서를 보고 싶군. 그는 칭찬도 비난도 하지 않고 정확하고 까다로운 요구사항만을 제시했다. 하지만 은하는 그가 그녀의 제안서를 매우 꼼꼼하게 읽었으며 심지어 그녀 자신도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잠재적인 문제점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상사가 아니라 깊은 통찰력과 전문 지식을 갖춘 리더였다. 그에 대한 그녀의 마음속 존경심은 한 단계 더 높아졌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그리고 은하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심을 거르고 일하는 습관이 있었다. 어느 날 설계도에 몰두하고 있을 때 회장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고급 일식집의 푸짐한 도시락을 가져왔다. 회장님께서 중요 프로젝트 책임자는 진행 상황 유지를 위해 건강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비서는 기계적으로 전달했다. 그날부터 매일 점심시간이면 영양가 있는 식사가 그녀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그녀의 임시 사무실은 에어컨이 건조해서 가끔 마른 기침을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사무실 구석에 최신형 가습기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가 의아해하자 관리부서는 단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회장님의 지시라고만 답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일에 몰두했다. 퇴근 준비를 하다가 그녀는 강태준도 아직 사무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급 세단이 이미 로비 아래에 대기하고 있었다. 회장님도 퇴근하시는 길이니 가는 길에 모셔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비서는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다시 나타났다. 야근 직원의 안전을 위한 회사 규정입니다. 이러한 섬세하고 조용한 배려는 매우 합리적인 업무상의 이유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은하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상사의 특별 대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달콤하고 따뜻한 감정이 마음속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은 외면 뒤에는 결코 차갑지 않은 심장이 있는 것 같았다. 강태준의 입장에서는 은하와 접촉할수록 그녀가 옛날 그 소녀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확인 숨길 수 없는 본능적인 반응이 필요했다. 그는 작은 연극을 꾸미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중앙공원의 조명 시스템 설계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실수로 근처 콘센트에 물컵을 엎질렀다. 지지직 하는 작은 소리가 나더니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지고 창밖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공간은 갑자기 어둠과 침묵에 잠겼고 어딘가 그날 밤 비의 분위기와 비슷했다. 젠장! 그는 나직이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몸을 숙이고 한 손으로 배를 감싸주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은하는 깜짝 놀랐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냥 정전일 뿐이에요. 아니, 배가 너무 아파. 그는 옛 상처의 고통을 재현하려 했으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의 전문적인 침착함은 즉시 사라졌다. 그녀는 거의 그에게 달려가듯 다가갔고 목소리는 진심 어린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찼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구급차 부를까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녀는 그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고 당황한 손은 어쩔 줄 몰랐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으로 반짝이는 그녀의 눈은 5년 내내 그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눈이었다. 이 본능적인 반응, 전혀 거짓이 없는 이 관심이 바로 그가 찾던 대답이었다. 강태준은 살짝 눈을 떠 그녀를 보았다. 그녀였다. 틀림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괜찮아. 아마 위경련이었나 봐. 고맙군. 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아주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아. 그는 일어나서 보조 스위치를 켰다. 불이 다시 켜졌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퇴근해서 쉬도록. 은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리를 떴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몇 주 후 프로젝트는 고급 생태 리조트 건설이 계획된 외딴 산악 지역의 현장 조사를 요구했다. 조사는 이틀 일정이었다. 은하와 그녀의 팀이 출발 준비를 할 때 그녀는 갑자기 강태준 회장도 지형을 직접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동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룹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개인 헬리콥터가 그들을 산기슭에 내려주었다. 일행은 조사 지점까지 가기 위해 좁고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깔끔한 아웃도어 차림의 강태준은 체력이 매우 좋은 듯 항상 은하 바로 뒤에서 걸었다. 중간쯤 갔을 때 날씨가 갑자기 변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슬비였지만 점점 굵어졌다. 흙길은 위험할 정도로 미끄러워졌다. 모두 조심하세요. 현지 가이드가 소리쳤다. 바로 그때 위쪽에서 우지끈하는 무서운 소리가 들렸다. 빗물에 약해진 흙더미가 무너지며 은하가 있는 곳으로 쏟아져 내렸다. 은하씨. 모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은하는 고개를 돌려 자신에게 쏟아져 내리는 흙더미를 보고 얼어붙었을 뿐이었다. 생사의 순간 한 사람의 몸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다. 강태준이 달려들어 그의 큰 몸으로 은하를 완전히 감싸 안고 자신의 등으로 모든 흙더미를 막아내기 위해 몸을 돌렸다. 강한 충격에 두 사람은 균형을 잃고 짧지만 가파른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그녀를 품에 단단히 안고 강철 같은 두 팔로 안전한 방어막을 만들어 모든 충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그녀는 흙더미가 그의 등에 부딪히는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귓가에서 울리는 그의 강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비탈 끝에 멈췄을 때 두 사람은 온통 진흙투성이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은하는 그의 품 안에서 전혀 다치지 않고 단지 조금 놀랐을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얼굴은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에 있었다. 그의 검은 머리는 흠뻑 젖었고 평소 차가웠던 각진 얼굴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맹렬한 불꽃 걱정 보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긴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 그는 낮고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첫 걱정은 그녀였다. 그는 처음으로 격식 있는 서은하 씨 대신 친밀한 너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은하는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가슴속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두려움만도 감사 그리고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이라는 혼란스러운 감정의 경류가 솟구쳤다. 챕터는 그들이 이 친밀한 자세로 주변에 비가 내리고 바깥 세상은 잊힌 채 끝이 났다. 산사태 사고의 여파. 일행은 서둘러 그들을 도왔다. 강태준의 등은 멍들고 긁혔지만 그는 괜찮다고 주장하며 오직 은하에게만 집중했다. 이 사건으로 그들은 일정을 단축해야 했다. CEO가 자신의 몸으로 직원을 보호하는 모습은 회사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가 소문을 확고히 했다. 은하는 감사함과 커져가는 애정을 느꼈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감도 느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분명히 변했다. 박중희의 절망. 박중희는 모든 상황을 목격했다. 그는 강태준의 눈에서 원초적인 보호 본능을 보았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것임을 깨달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은하가 영원한 존재가 되고 수년간의 계략으로 쌓아 올린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절박해졌고 계획을 서둘렀다. 조사. 중위는 5년 전 강태준이 거의 죽을 뻔했다가 의문의 여성에게 구조되었다는 소문을 떠올렸다. 그는 이것이 강태준의 집착의 근원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자원을 이용해 그 옛날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구원자의 신호는 찾을 수 없었지만 근처 건물에서 비 오는 날 도망치는 소녀의 희미한 모습이 담긴 흐릿한 CCTV 영상을 간신히 입수했다. 또한 은퇴한 병원 직원을 매수해 막연한 인상착의를 얻어냈다. 대역 찾기. 흐릿한 영상과 인상착에 젊고 학생 같으며
관자놀이 근처에 작은 흉터가 있음을 바탕으로 중이의 부하들은 고군분투하는 여배우 임희진을 찾아냈다. 그녀는 서은아와 약간 닮았고 약간의 화장과 연기 지도를 받으면 설득력이 있을 터였다. 중이는 그녀에게 접근해 강태준의 구원자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제안했다. 탐욕스럽고 야심찬 희진은 동의했다. 최유라의 공격. 동시에 굴욕을 당한 최유라는 자신만의 공격을 개시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공격할 수 없었기에 은하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녀는 조작된 사진과 날조된 이야기를 가십 잡지와 온라인 타블로이드에 유출했다. 기사들은 은하를 가난한 배경 출신의 교활한 골드디거로 묘사하며 그녀가 순진한 외모를 이용해 CEO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다른 부유한 남성들을 유혹한 전력까지 만들어냈다. 스캔들에 굶주린 대중은 그 이야기에 열광했다. 공개 스캔들. 은하는 갑자기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게 되었다. 기자들이 그녀의 아파트와 그린 호라이즌 사무실 앞에 진을 쳤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혐오스러운 댓글로 시달렸다. 그린 호라이즌의 동료들도 영향을 받았다. 압박은 엄청났다. 그녀는 강인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악랄한 공격은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다. 강태준의 반응과 지원. 강태준은 격분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책임 있는 언론사를 짓밟는 것이었다. 그의 홍보팀은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강압적인 접근이 역효과를 낳아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은하를 더욱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만났다. 신뢰의 순간. 그는 그녀가 지치고 괴로워 보이지만 여전히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소문이 사실인지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난 널 믿어"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과 홍보팀이 그녀를 위해 대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그녀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주었다. 이 믿음의 행동은 그녀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맞서 싸울 힘을 주었다. 대역의 움직임. 은하가 언론 스캔들을 처리하고 있을 때 중이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강태준이 참석할 자선 갈래서 임희진이 우연히 그와 마주치도록 주선했다. 희진은 대학생처럼 옷을 입고 머리와 화장은 흐릿한 사진 속 소녀와 닮아 보이도록 연출했으며 가짜 흉터까지 만들었다. 재회. 갈라에서 희진은 중이의 지시에 따라 강태준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중이가 특별히 제작한 은행잎 모양의 은색 로켓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5년 전 그를 구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고백했고 그 이후로 계속 그를 생각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설득력 있고 눈물 어린 이야기를 꾸며냈다. 결말 클리프행어. 장면은 강태준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울고 있는 여배우를 내려다보고 그녀의 손에 들린 익숙해 보이는 로켓을 본다.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는 얼음 가면이다. 그린 시티 프로젝트의 수석 건축가로 갈래 초대받은 은하는 이 장면을 멀리서 목격한다. 그녀의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녀는 자신과 막연히 닮은 여자, 감정적인 고백, 그리고 은색 잎 로켓을 본다. 의심과 고통이 그녀를 덮친다. 챕터는 이 클리프행어로 끝난다. 강태준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는 속을 것인가? 은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 자선 파티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갑자기 나타난 은인 역할을 한 임희진은 강태준의 비서를 통해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게 집으로 보내졌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고 그저 예측하기 어려운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서은하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냈다. 파티의 남은 시간 동안 그와 그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차가운 얼음벽이 세워진 것 같았다. 은하는 텅 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 여자의 등장과 은행잎 목걸이는 그녀가 막 느끼기 시작한 달콤한 설렘 위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위한 대역 대체품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은하가 혼란스러운 감정에 빠져 있는 동안 박중희는 득이양양하게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과 은하의 관계에 충분히 큰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강태준을 무너뜨리려면 감정을 갈라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의 경력, 그가 항상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것, 즉 엠파이어 그룹과 그린시티 프로젝트를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은하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의 폭풍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훨씬 더 파괴적인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심층 분석 기사로 유명한 한 권이 있는 경제신문이 갑자기 엠파이어의 그린시티 프로젝트 초고층 건물인가 아니면 시한폭탄인가 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독점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익명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하며 그린 호라이즌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기술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들은 중앙지역의 기초 구조 설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은하의 팀은 안전 계수 계산을 잘못했고 지역의 복잡한 지질 조건에 맞지 않는 연약 지반 보강 공법을 사용했다. 기사는 만약 이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진다면 가장 높은 상징적인 타워를 포함한 전체 중앙 복합단지가 완공 후 5년에서 10년 내에 치마 균열 붕괴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정보는 지진과도 같아랐다. 엠파이어의 자부심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적 프로젝트였던 그린시티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렸다. 오전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엠파이어의 주가는 폭락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웠고 파트너들은 문의 전화를 해왔으며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그들은 강태준이 신생 무명 회사에 세기의 프로젝트를 맡긴 것이 너무나 맹목적이었다고 비난했다. 은하는 다시 한번 여론의 중심에 섰지만 이번에 그녀의 죄명은 요부보다 만배는 더 무거웠다. 그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건축가로서 수천 명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엠파이어의 이사회와 대주주들은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모든 방향에서 강태준의 어깨에 압박이 가해졌다. 그들은 그에게 즉시 그린 호라이즌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은하를 해고하며 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공개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박중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부사장 역할을 하며 엠파이어가 직면한 재정적 손실과 법적 위험을 강조하며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린 호라이즌 사무실에는 장례식장 같은 침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은하의 직원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설계가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며 그런 심각한 실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문이 제시한 문서들은 너무나 상세하고 설득력이 있었으며 도면 수치 서명까지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은하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분노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음모이며 자신과 프로젝트를 파괴하기 위해 완벽하게 짜인 덫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무너지지도 울지도 않았다. 가장 위급한 순간 그녀 안에 강인한 기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아올랐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로비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을 뚫고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는 은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의 기색 하나 없이 오직 신뢰와 숨겨진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었다. 진실이 필요해. 그는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모함입니다. 은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설계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문서들은 위조된 겁니다. 난 널 믿어. 그는 익숙한 세 단어를 반복했다. 하지만 내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증거가 필요해. 내일 이사회 앞에서 제시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말이야. 그는 엠파이어 최고의 엔지니어와 법률 전문가 팀을 은에게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프로젝트의 모든 서버와 원본 데이터는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보호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밝혀낼 하룻밤의 시간을 주었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은하와 그녀의 팀, 그리고 엠파이어의 전문가들은 일에 매달렸다. 그들은 위조된 문서들과 비교하며 코드 한 줄 숫자 하나 도면 한 장까지 다시 검토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주모자는 분명 전문 분야와 그들의 작업 절차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다. 시간은 흘러 밤이 깊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허점을 찾지 못했다. 절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엠파이어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조차 이 문서들만 봐서는 위조임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다고 인정해야 했다. 은하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강태준이 조용히 그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놓아주었다. 그는 밤새도록 그녀와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잠깐 쉬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야 전체 그림이 보일 때도 있어. 그의 말은 은하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전체 그림. 맞아, 전체 그림.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위조된 설계도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서 오류를 찾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위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 위에서 작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녀는 IT 엔지니어에게 명령했다. 우리가 사용한 모든 설계 및 지질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버전 기록과 업데이트 시간을 모두 추출해 주세요.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지시에 따랐다. 10분 후 화면에 목록이 나타났다. 은하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찾아냈다. 다음 날 아침 엠파이어 이사회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중희는 연단에 서서 은하가 초래한 재앙에 대해 열변을 토하며 위조된 증거들을 제시하고 적절한 처벌을 요구했다.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은하를 분노에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가 말을 마치자 처음부터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린 호라이즌의 서은하 대표 발표해 주십시오. 은하는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두려워하거나 동요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박중희를 똑바로 쳐다본 다음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이사회 여러분. 그녀는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박 부사장님께서 방금 제시하신 모든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단언합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박중희는 비웃었다. 서은하 씨, 이 지경에 와서도 부인하는 겁니까? 증거가 명백한데. 증거요. 은하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박 부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그 증거들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2개의 도면을 띄웠다. 하나는 그녀의 원본이고 다른 하나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 두 도면은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치명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초 지반 분석 및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녀는 복잡한 차트를 가리켰다. 이 위조본은 3D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해 연약 지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약간 당황하기 시작한 박중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정도로 정확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지질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개발사에서 바로 어제 새벽 2시에 공식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즉시 그것을 업데이트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는 데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날짜와 시간이 명시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지 이메일을 이어서 띄웠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내부 소식통은 어떻게 그들이 문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술을 기반으로 위조된 분석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위조범이 미래에서 온 예언자라도 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은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진실은 중상모략을 한 자가 너무 서두르고 자신의 전문성을 과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출된 소프트웨어의 베타 버전을 사용해 이 위조 분석을 만들었고 그 버전에는 숨겨진 암호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IT팀은 하룻밤 만에 위조된 파일들에서 그 암호화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서명과도 같아서 이 문서들이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몇 주 전에 유출된 문서가 아니라
지난 24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로 숨겨진 흔적이 붉게 표시된 코드 조각을 보여주었다. 너무나도 멋진 역전극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모든 시선은 이제 박중희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자신했던 기술의 작은 디테일이 자신을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박 부사장. 강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사형 선고처럼 차가웠다. 설명할 말 있나? 박중희는 말을 더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항상 무시했던 여자아이의 손에 처참하게 패배한 것이다. 은하는 그곳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든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눈물이나 나약함이 아닌 오직 자신의 지성과 강인함으로 정의를 되찾았다. 그 순간 그녀에게서는 모든 사람을 존경하게 만드는 눈부신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이사회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연단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박중희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다. 그는 막다른 길에 몰렸고 탈출구는 없었다. 서은하의 방역은 단순히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주모자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가 5년 동안 끈기 있게 기다려온 연극은 오늘 막을 내려야만 했다. 동료를 중상하고 문서를 위조하며 그룹의 명성과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한 글자 한 글자 얼음처럼 차갑게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죄목만으로도 박 부사장은 감옥에서 썩기에 충분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기 시작한 박중희를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하지만 그 일들은 당신이 5년 전에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애들 장난에 불과하지. 강태준의 말은 회의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은하도 놀랐다. 그녀는 강태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살기를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회장의 분노가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려온 증오였다. 박중희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고 그의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스쳤다. 너 무슨 헛소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강태준이 차갑게 비웃었다. 그 미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어왔다. 그 뒤를 겁에 질린 표정의 중년 남자가 따랐는데 바로 5년 전 강태준을 배신했던 운전기사였다. 운전기사를 본 박중희의 안색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더듬거렸다. 네가 왜 여기에? 박중희. 강태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권위 있게 울렸다. 5년 전 8월 15일 밤 당신은 내 운전기사를 매수해 나를 죽이고 자리를 빼앗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했다. 계획이 실패하자 당신은 깡패들을 보내 나를 추격했고 완전히 제거할 생각으로 교회에 버려진 공사장으로 나를 몰아넣었지. 더 자세히 말해줄까? 그가 손짓하자 뒤쪽의 대형 스크린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연달아 나타났다. 박중희와 운전기사 간의 통화 녹음 파일,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를 보여주는 은행 계좌 내역, 그리고 오래전에 체포되었지만 오늘까지 비밀로 유지되었던 깡패들의 상세한 진술서까지. 끔찍한 범죄의 막이 마침내 걷혔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온화하고 예의 바르게만 보였던 부사장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의 조카 박중희는 강태준 아버지의 사촌이었다까지 죽이려 한 늑대의 마음을 가진 냉혈한 일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이 차가워졌다. 비오는 밤, 버려진 공사장, 추격당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갑자기 완벽하게 맞춰졌다. 이제 그녀는 이해했다. 그날 그녀가 구했던 피투성이에 숨을 헐떡이던 그 남자가 바로 강태준이었다. 그의 복부의 상처, 그의 위독한 상태, 모든 것이 박중희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가 왜 그렇게 차갑고 거리감 있는 외면을 가졌는지 이해했다.
자신의 친척에게 배신당하고 삼촌이라 부르던 자의 손에 죽을 뻔한 사람이 어떻게 쉽게 누군가를 믿고 마음을 열 수 있겠는가. 그녀는 또한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보호의 깊은 의미를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감사함과 그들 두 사람만이 아는 특별한 연결고리에서 비롯된 보호였다. 그녀의 마음은 그가 겪어야 했던 일들에 대한 아픔과 함께 이상한 따뜻한 감정으로 차올랐다. 체포해 강태준이 명령했다. 경찰 2명이 즉시 다가가 박중희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미친 듯이 웃었다. 강태준, 네가 이겼어. 하지만 대의하지 마.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그는 끌려나갔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모든 일이 해결된 후 강태준은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그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곧장 은하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충격으로 아직 약간 차가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한마디만 했다. 나랑 같이 가. 그는 그녀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세차게 날렸다. 화려한 불빛의 도시 전체가 그들의 발 아래에 있었다. 풍경은 웅장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이제 다 이해했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고 피로와 약간의 상처가 묻어 있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그가 그녀의 몸을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잊어버린 게 다행이지. 그날 밤은 너에게 분명 무서운 기억이었을 테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은행잎 목걸이를 꺼냈다. 이건 네가 떨어뜨리고 간 거야. 5년 동안 난 항상 이걸 가지고 다녔어. 이게 나에게 2번째 삶을 준 그 소녀와 나를 연결하는 유일한 것이었어. 그는 그녀의 손바닥을 펴서 그 위에 목걸이를 올려놓았다. 임희진이라는 여자가 하고 있던 목걸이는 박중희가 만든 복제품이야. 그가 과거를 조사하고 우리를 이간질시키려고 한 거지. 은하는 손안에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의 마음속 모든 매듭이 마침내 풀렸다. 지난 며칠간의 의심과 고통이 거품처럼 사라졌다. 왜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녀가 목이 메어 물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네가 그 일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 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가 감사함이나 죄책감 때문에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어. 난 네가 과거에 죽어가던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강태준 내 진짜 모습을 봐주길 바랐어.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은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고 뜨겁고 진실한 감정의 바다였다. 서은아, 5년 전 넌 내 첫 키스로 내 목숨을 구했어. 지난 5년간 난 널 희망 없이 찾아다녔어. 회의실에서 널 알아본 순간 난 운명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는 걸 알았어. 내가 너에게 접근하고 널 보호한 건 단지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잠겼다. 사랑했기 때문이야. 난 너의 강인함을 사랑하고 너의 재능을 사랑하고 너의 고집과 친절함까지 사랑해.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서은아, 내게 기회를 줘. 남은 평생 동안 널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래. 5년 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속 고백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은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큰 원을 그리며 수많은 풍파를 겪고 마침내 인생의 안식처를 찾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발꿈치를 들어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이번 키스는 5년 전처럼 서툴고 공포에 질렸으며 피비린내 나는 것이 아니었다. 부드럽고 달콤했으며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사랑과 신뢰 감정들을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살짝 떨었다. 그는 그녀를 품에 꼭 안고 격렬하고 열정적으로 그녀의 키스에 화답했다. 도시의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생사의 순간에 스쳐 지나갔던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찾았고 서로에게 속하게 되었으며 사랑과 행복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엠파이어 그룹과 서은아의 삶에도 마침내 맑은 하늘이 찾아왔다.
박중희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 것은 큰 충격이었지만 강태준의 단호한 지휘 아래 모든 것이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정의는 엄격하게 집행되었다. 살인 미수 회사 재산 파괴, 중상모략 상업 사기 등 수많은 혐의로 박중희는 적절한 형량을 선고받고 긴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의 모든 불법 재산도 몰수되었다. 그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지하 제국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최유라는 형사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로 서은아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강태준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냉혹하고 잔인한 보복을 가했다. 그는 엠파이어와 B&T 그룹 간의 모든 협력 계약을 종료하고 그들의 불공정 경쟁 행위 증거를 공개했다. 최대 파트너에게 버림받고 재계에서 외면당한 B&T 그룹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파산 직전에 놓였다. 가문의 압력에 못 이겨 최유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은에게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했다. 굴욕과 실패는 이 오만한 아가씨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 배우 이미진 역시 사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경력은 끝났으며 시끄러운 소송에 휘말렸다.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자 서은아의 지휘와 강태준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그린시티 프로젝트는 기적적인 속도로 진행되었다. 이제 엠파이어의 누구도 감히 서은아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무시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진정한 재능에 대한 존경과 비범한 배짱을 가진 여성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문 속의 회장님의 여자가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 존경받는 서건축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서은아와 강태준의 사랑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함께 나타나며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끄럽거나 과시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평범한 것들에서 비롯되었다. 긴 회의가 끝난 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그녀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그의 모습. 집에서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 그녀가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는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귀 기울여 듣는 모습. 서은아 옆에서 얼음 덩어리 같던 강태준은 완전히 녹아내려 따뜻하고 다정하며 때로는 감정 표현에 서툰 남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경력을 장밋빛 길을 깔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녀가 자유롭게 날개를 펴고 높이 날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은 하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렀다. 2년 후 그린시티 프로젝트 1단계 준공식이 마침내 다가왔다. 도시 전체가 그 웅장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숨을 죽였다. 마천루는 푸른 비단띠처럼 구불구불한 수직 정원으로 뒤덮여 있었다. 맑은 운하가 도심 곳곳을 누볐고 중앙에는 도시 전체의 푸른 허파 역할을 하는 거대한 공원이 자리 잡았다. 서은아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설계도보다 더 아름다운 현실이었다. 준공식은 정부관리 해외 투자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 매체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프로젝트 전체에 영혼을 불어넣은 수석 건축가로서 서은아는 무대에 올라 연설하게 되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고 그녀의 우아하고 지적인 아름다움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은 그린 호라이즌의 팀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앞줄에 앉아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강태준에게 멈췄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싶은 분은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바로 강태준 회장님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등을 돌렸을 때조차 저를 항상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그린시티는 없었을 겁니다. 장내는 박수갈채로 터져나갔다. 그것은 위대한 건축물에 대한 찬사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영감을 주는 파트너십에 대한 존경이었다. 서은아는 더 이상 무명의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계 건축계의 새로운 스타 아이콘이 되었다. 그날 저녁 무대 조명이 꺼지고 인파가 뜸해졌을 때
강태주는 서은아의 손을 잡고 중앙공원을 산책했다. 공간은 조용했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나무집 사이로 스치는 바람소리만 들렸다. 그는 그녀를 공원의 심장인 호수 중앙의 작은 섬에 지어진 거대한 도명 유리 온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가장 희귀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디자인에서 가장 특별한 포인트였다. 수천 개의 별과 장식 조명에 반짝이는 불빛 아래 풀과 나무의 향기 속에서 강태주는 멈춰서서 서은아를 자신과 마주보게 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은아, 사람들은 네가 푸른 도시를 만들었다고 해. 하지만 내게 넌 그 이상을 해냈어. 넌 한때 잿더미와 얼음의 잿빛뿐이었던 내 세상의 푸른색을 되찾아 주었어. 넌 내 심장에 생명과 온기를 되찾아 주었어. 그리고 그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벨벳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작은 은행잎이 메인 스톤을 감싸고 있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서은아, 5년 전 넌 내 목숨을 구했어. 지난 2년간 넌 나와 함께 이 도시를 건설했어. 이제 나와 함께 우리의 집을 지어주지 않을래? 내 아내가 되어줘. 행복의 눈물이 서은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1초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격에 겨워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럴게요.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고 깊고 달콤한 키스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과 재능으로 만들어낸 건축물 한가운데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그린시티처럼 폭풍우를 겪고 꽃을 피웠으며 행복하고 지속 가능하며 항상 생명력 넘치는 미래를 약속했다.